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쭉 일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분으로서 오늘 조선일보 사회부 법조데스크를 맡고 계시는 최재훈 차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사건을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취재를 지금 네. 핸들링하고 계셔서 네. 아무래도 이 사건을 조금 많이 아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한번 이 장윤기 사건을 대부분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건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죠. 5월 5일 날 그러니까 밤이죠, 밤. 그러니까 이 자정이 넘은 밤 0시 10분쯤에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 이제 고 이채원 양을 이 장윤기가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고 대부분들은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뭐 그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이어가지고 뭔가 이 은폐도 있었고 뭔가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대부분 다 이렇게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걸 한번 정확하게 한번 세심하게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저도 이제 광주 사람이라서 정말 좀 남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장윤기 정신 이상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법적으로 이 심신미약자, 네.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나 네. 술에 만취하거나 네. 뭐 약에 취하거나 해서 네. 이게 판단이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흔히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제 법정에 가면은 가명 사유가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주 정상적인 판단이라든지 사고를 하는 사람이란 거죠? 네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짓을 어떻게 왜 그랬다고 어떤 범행 동기를 뭐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처음에 단순 살인으로 해서 그렇죠. 송치를 했는데 네. 검찰에서 이제 보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성인식이 좀 정상적이 아니다. 이 뭔가 약간 뭐 그런 약간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성인식을 갖고 성인식을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정황 등이 이제 다수 발견이 되면서 이게 수사가 갑자기 그 강간등 살인이라 그래서 네. 죄가 더 무거운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뀐 거죠. 훨씬 무겁죠, 다른 예, 사람보다. 예. 근데 이 그 수사 과정에서 그러면 비정상적인 성인식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건가요? 장윤기한테? 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저 네. 리얼돌 같은 겁니다. 성인 예, 그 여성을 이렇게 뭐 모양을 만들어 놓은 그 네네. 인형이죠. 그러니까 성인용품인 네. 리얼돌인데 네. 이 친구가 지내던 원룸 안에서 네. 그 리얼돌이 발견이 됐는데, 네. 근데 보니까 이 칼로 가슴을 도려내고, 예, 그리고 네. 뭐 목을 한 절반 정도 잘라놓고, 네. 그러니까 약간 비성장적이란 거죠. 거기서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일단 그렇죠. 검찰에서는 파악을 한 거라고 보는데 예. 그리고 보니까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한 흔적이 있다라는 것도 지금 수사 과정에서 좀 밝혀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되는 게 네. 베트남 여성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경찰의 은폐 부분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그러군요. 일단 보면 리얼돌도 검찰은 네. 그냥 영상으로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보지도 못했고요. 그걸 이제 장윤기 아버지가 네. 이제 경찰이 그냥 돌려주는 바람에 네. 그걸 폐기해 버렸어요. 그게 좀 저는 솔직히 변호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게 그렇죠. 보통 현장에 있다고 하면 그걸 증거물로서 압수를 해오는 게 그렇죠. 정상인데 예. 그 영상만 찍어놓고 다시 그냥 다 반환을 맞습니다. 해버렸다는 게 예. 저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윤기한테서 이상한 성인식을 검찰이 보고 있는 게 네. 그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를 보안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영상에 나오는 리얼돌 어디 갔지 해서 다시 추가 압수수색을 갔더니 없어요. 네, 영상에만 있고. 그럼 또 가봤더니 이제 블랙박스 차량 그렇죠. 트렁크에 갔더니 네. 공구함 안에 또 블랙박스 메모리가 있어요. 이것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 서너 가지를 찾아서 복원을 해보니까 네. 그 속에 이 친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네. 뭔가 뭐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완전히 수사 방향을 바꿔서
이게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 아니었을까로 이제 수사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봤던 거군요. 예. 근데 장용기가 수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반복을 했다고 해요. 어떤 거짓말을 그렇죠. 했는지. 그러니까 얘는 처음 잡힐 때부터 네. 이제 그 성폭행 사건을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했는 걸로 신고가 됐었단 말입니다.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면 살인 사건 나기 이틀 전에 네. 자기가 원래 좋아하던 베트남 여성을 계속 스토킹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네. 그 집에서 한 12시간 가까이를 감금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네.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아마 여성이 어떻게 달랬는지 도망을 갔는지 빠져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네. 그 광주 광산서에. 네. 그 신고를 했더니 정식 신고 접수를 하라니까 이분이 약간 고사를 해요. 나는 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겠다. 약간 불법 체류자였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쪽에 가서 신고할 테니까 여기선 그냥 일단 저 친구만 좀 막아달라. 네. 그래서 이 경찰이 경고 문자를 보내요. 네. 당신 이렇게 하면 스토킹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진짜요? 그러니까 얘는 알아버린 거죠. 신고됐구나를. 근데 그때부터 얘가 갑자기 칼을 사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은 이 여자 베트남 여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약간 불안한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네. 이제 그 어두운 대로변에서 이제 범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얘는 처음에 잡혔을 때는 자살하고 싶었는데 뭐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니까 범행을 했다. 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우연하게 하여튼 목격이 돼서 범행을 하게 됐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지금 보는 시각은 이 친구가 처음부터 이 약간 우발적 살인으로 몰고 가려는 진술. 예. 그게 아무래도 좀 저 양형 요소에 좀 뭔가 좀 이런 그 법체계라든지 그렇죠. 어떤 이런 형사 범죄에서의 어떤 우연성과 고의성을 본인이 구분할 줄 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판단력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검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이상하게 느낀 부분이 이 친구는 처음 데려와서 조사를 하니까 계속 자살 얘기를 하는데 주변인들, 친구들, 가족들 다 불러서 물어봐도 얘가 뭐 자살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게 좀 확실히 그때 느꼈을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경찰은 그러면 저도 지금 우리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처음에 뉴스를 그렇게 접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근데 경찰은 그러면 이 거짓말에 속은 건가요? 아니면 그래가지고 이걸 단순 살인 혐의로 그냥 송치를 해버린 건가요?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는 경찰의 어떤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니까 이제 다들 의심을 하고 아버지가 경찰관이라서 큰아버지가 경찰관이라서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꾸 엮어서 생각하는데 얼핏 현장을 한번 자주 변호사님도 아실 테지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잡은 데 흥분한 것 같아요. 일단 잡았고 일단 이게 좀 언론에 일단 이게 많이 이게 관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잡는 게 목적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월 5일 날 자정 넘어서 신고가 접수됐는데 되고 나서 밤새 찾아다녔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현장 주변에 CCTV를 보니까 차가 한 대 나가는 걸 봐서 이제 차 넘버를 추적을 했고 차주를 찾으니까 장윤기라는 애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잠복을 해 있다가 이튿날 날이 새고 한 오전 11시쯤 원룸 앞에서 잡는 겁니다. 그럼 잡으니까 순순히 자기가 그랬다 그래요. 약간 좀 그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은 예전에 그 추격자의 하정우 배우가 했듯이 약간 그냥 경찰에 와서는 되게 순순하게 자기가 그랬다 그러고 야 그럼 너 차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 영산간변에 버리고 왔다 그럼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또 갔다가 차를 찾았어요. 또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집에 뭐 살펴보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휴대폰 정도 뺏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경찰은 초기에 그 현행범 체포할 때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찍어 놓은 거예요. 근거 장면을 차량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오고 서로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가려줬을지 뭔지 그건 이제 수사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래서 경찰이 제일 머리 아팠던 건 범행 도구를 못 찾았어요. 칼을. 얘가 강변에 차에서 뭐 얼마 떨어진 곳에 던졌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한 만 하루 만에 찾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찾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범죄 구성이 끝난 거예요. 우연히 얘가 이제 우연히 죽였다고 하고 뭐 그것만 해도 단순 살인은 충분히 이제 그렇죠. 일단은 뭐 피해자하고 이제 가해자를 전부 특정을 하고 범행 네. 도구까지 특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그냥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하고 그냥 그러니까 잡은데 약간 만족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 장윤기가 진짜 좀 약간 뭐 진짜 사이코 같다 생각이 드는 게 그 밤 한 11시간 사이에 빨래방에 가서 피 묻은 옷을 세탁을 하고 또 미용실도 오전에 미용실도 갔다 와서 머리도 깎았다 그러고 그 사이에는 또 자기 지인이 알던 빈 원룸인가에 들어가서 한 서너 시간 잠도 자요. 그러니까 굉장히 태연한 친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뭐 이 둔기로 뭐 목졸라 기절 뭐 둔기로 뭐 이런 걸 검색해봤다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뭐지? 검색 기록이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갈 때는 단순 살인으로 이제 송치가 됐는데 네네. 이제 검찰에서 강간된 살인으로 이게 지금 혐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 지금 11가지의 보안 수사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저희 화면에서도 띄워주실 텐데 11가지의 어떤 보안 수사에 대해서 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이 저걸 했대요. 영상에서 리얼돌이 있는데 야 이거 다시 가서 한번 가져와봐 해가지고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갔더니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누가 치웠냐 확인하니까 아버지가 치웠다. 그 차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차도 돌려줘 버렸어요. 하루 만에. 검거하고 하루 만에 다 돌려줘 버렸어요. 근데 그 차에는 분명히 혈흔도 묻어 있었고. 그러겠죠. 예.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 나왔던 케이블 타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거 완전 엉망인 거예요, 기록 자체가. 그렇죠. 증거물 자체가 없으니까 영상만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는 조사해 보니까 약간 이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의 은폐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11가지 블랙박스 메모리도 차량도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그것도 검찰이 찾았고 그다음에 범행 현장 화물차 블랙박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대로변에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도 확대 화질을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하는 건데 저 부분은 뭐냐면 경찰도 저걸 하긴 했대요. 근데 경찰은 소위 말하면 감식 불가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그 담당 부장검사가 거기 뭔가 하얀 물체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 흰색 차량 뒷 조수석 문을 열었다 닫는. 근데 그걸 경찰은 그냥 감식 불가라고 보낸 거고. 검찰은 좀 더 화질을 높여가지고 다시 계속 돌려봤더니 얘가 누군가를 태우려고 문을 열어놨다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간의 그 실행의 착수,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고 이채원 양을 원래는 바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범행의 하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이 칼로 찌를 때도 예를 들어 그냥 마구잡이 보자마자 찌르려고 했다면 흉기부터 들고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뭔가 사람을 잡고 끌려고 하고 처음에 찔린 부위가 이제 옆구리부터 찌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뭔가 그 전에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 검찰은 좀 더 구체화를 시켜 나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찾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가져갔다고 하는 그 장윤기의 아버지 주거지를 또 압수수색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피해자 부검의를 면담을 하고, 방금 얘기해줬듯이 어디부터 이게 그렇죠. 이제 뭐 상흔이라고 하는데 상흔에 대한 저 흔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 송치 후에 4번 정도 더 조사를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성범죄와 그러니까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장윤기가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경찰에서 뭔가 은폐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얘가 이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근데 바로 인정을 했었나요? 바로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재판에 와서 결국은 얼마 전 공판에서 이제 범행 일체를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예. 원래 공소장은 그냥 단순 살인으로 공소가 처음에 송치됐다가 기소할 때는 예. 기소할 때 예, 검찰이 강간살인으로. 아. 그리고 검찰은 그때 넣을 때 베트남 여성 사건까지 해서 거의 뭐 한 10가지 정도 제목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 살인이나 강간 살인밖에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 사건은. 뭐 스토킹 뭐 많습니다. 성폭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아니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사건으로 달랑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인 아버지 장윤기의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그 광주 광산경찰서의 관련자들이 이 사건을 축소나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불거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버지 현직 경찰인 아버지는 어떻게 사건을 축소하려고 본인은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제 완전히 제2의 사건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별도의 사건이 번져버렸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는 뭐 구체적으로 뭘 부탁했는지 누구한테 부탁했는지 이런 건 지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자기가 그걸 하더라도 이 저 친족 특례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처벌이 안 되니까 그렇죠. 증거인멸은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 찾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수사팀장을 구속을 시킵니다. 실제 수사했던. 그렇죠. 수십 차례 통화한 게 나오고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차량도 하루 만에 돌려주고 원룸도 비밀번호를 오히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집을 몰랐어요. 얘가 뭐 집을 나와가지고 근데 그걸 거꾸로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리얼돌 치우는 거 이런 걸 검찰이 다 확보했습니다. 이제 막 잘라가지고 버리고 폐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팀 내부적으로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야 이거 성범죄하고 연결을 시키지 마라. 그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범죄하고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이 내부 분위기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아버지는 왜 이런 것들을 다 증거라는 거 본인도 알 텐데 이게 나중에 어떤 증거물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알 텐데. 진짜 아들이어서 이걸 다 그냥 폐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건가요? 검찰에 조사받으실 때는 아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아들이 성범죄와 엮이는 건 좀 막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살인은 사람이 뭐 어떻게 욱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성범죄자가 되는 모양으로는 막고 싶었다. 그건 뭐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럴 수 있다고 느낌은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형량이 틀리다는 것도 알 텐데 어떤 게 더 중하고 어떤 게 조금 그래도 조금 덜 하다라는 걸 알고서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란 것들이 대부분 이제 보안 수사로 이제 성범죄 목적이었다는 걸 이제 밝혀지고 이제 사건이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당시에 이런 수사 팀원들이 어떤 그 함구 명령 내부적으로 어떤 성범죄랑 엮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목은 저 이 실제 아버지하고 같은 근무연이 있는 그 수사 팀원이었어요. 이제 그분하고 이 녹음 속에서 뭐가 나온 건데 뭐 선배님 뭐 함구 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 자기가 누구한테 함구하라고 했다는 얘기인지 위에서 함구시키라고 했다는 얘기인지 그건 뭐 불분명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뭔가 자기들이 그 공유가 됐다는 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함구는 경찰관 가족이란 걸 함구하라는 얘기죠. 경찰관 가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장윤기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친족간 특례 때문에 증거인멸로는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또 누군가에게 시켰다고 하면 이제 그건 그 교사범이 되는 거니까 그거 이제 성립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야 뭐 이제 이건 차후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개편이 돼야 될 건데. 이게 지금 사건이 며칠 전에 보니까 북수본까지 이게 확대가 됐어요. 갑자기 이게 광주에 있던 사건이 갑자기 서울로 이게 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제일 처음에 왜 갑자기 국수본이 이게 문제가 되지? 라고 하면서 경찰청과 국수본이
그러니까 네. 경찰을 압수하는 상황까지 와게 되는데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상은 네. 그 장윤기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원, 네. 수사팀장, 네. 그다음에 거기에 형사과장, 네. 그게 이제 광주 광산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서장까지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태로 검찰이 4명을 입건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그다음 바로 넘어가서 광주 경찰청을 네. 지방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저께는 이제 국수본. 국수본을 네. 했다. 결국은 그 사이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네. 이게 뭔가 조직적으로 경찰이 아. 이 성범죄 사건하고 네. 살인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라. 음. 예, 보통 피의자가 하나고 네. 관련 범죄들이 있으면 병 앞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네. 분리해서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난.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수본에서는 이걸 이제 그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실무진에서 의견대로 매뉴얼대로 하라고 했다라고 지금 본인은 네네. 해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광주 강산 경찰서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향찰이라고 하는. 네. 근데 향찰이라는 개념은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향판은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경찰은 원래 그 지역에서만 돌아요. 예. 제가 알기로도 왜냐면 저는 왜 그런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검찰은 수사만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면 안 돼요. 네. 이 칼이라는 게 부패하면 잘못 자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경찰은 수사도 하는 조직이지만 치안 유지라든지 경비라든지 여러 활동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찌 보면 잘 아는 경찰이 오히려 수사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기도 뭐 치안 유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찰이랑 그래서 근데 또 행안부 장관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향찰에 대한 개선을 딱 예.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향찰의 문제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국수본에서 뭔가 이게 조직적으로 경찰 전체적으로 이게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연관시켜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좀 지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정황이 나와서 예. 지금 결국 국수본부장까지 승인한 상황이다. 이걸 국수본부장이 직접 지시했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아니 그러면 장은기 아버지랑 국수본부장이랑 아는 사이도 아닐 텐데 예. 왜 그렇다고 지금 차장님께서 추측하고 계시는지.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네. 남양주 사건으로 가야 됩니다. 남양주. 예. 그 무슨 사건이죠? 그러니까 올 3월에 네. 그 스토킹 피해자가 네.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 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그 가해자가 어. 보복 살인을 해버렸어요. 네, 있었었죠. 있었죠. 네. 그게 엄청 화제도 되고 논란이 되고 충격을 줬는데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네. 엄중 대처하고 징계하라고 아. 해가지고 경찰이 줄줄이 징계받은 네.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찰 내부적으로는 네. 그걸 이제 경찰 내부 용어로 관계성 범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성 범죄. 거기에 대해서 되게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건 제 생각인데 네, 네. 그게 아니고서는 국수본이 연결된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지역이 옆 지역도 아니고 예. 아예 뭐 다른데 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도 되게 그렇죠. 좀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나오는 네. 얘기는 광산서 형사과 수준에서는 오히려 이거는 같은 범인이니까 그렇죠. 베트남 여성 사건하고 살인 사건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건의까지 했는데 묵살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이 좀 예.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변호사 입장이어도 보통 이런 사건 다 같이 다 예. 병합해서 수사를 하고 검찰도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몇 개의 죄로 나눠가지고 다 수사를 다르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연관지어서 하지 말라는 게 솔직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사실 네. 뭐 국수본 이 실제 제가 전화로 취재도 해봤는데 네. 이제 그때 뭐 매뉴얼대로 하는 박성주 본부장의 말씀도 있지만 네. 그 이면에 이 사람들은 나름 이걸 분리시킨 논리를 만든 것 같아요. 왜냐? 자 그러면 단순 살인은 네. 지금 송치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야 네. 일단 살인 넘기고 네. 그 다음에 성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은 네. 그걸 아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여청과가 있으니까 여성 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그건 사실 논리 문제죠. 그렇죠. 예. 이건 그건 너무 좀 자기방어적인 논리 그렇죠. 구성인데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네. 지시 사항들이 내용이 연결이 되고 지금 검찰은 그것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게 유족들이나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죠. 저희도 현장 기자들 보고를 들어보면 네. 그때 차라리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맞아요. 사람만 보호해서 분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그걸 막았으면 그렇지. 빨리 그 친구를 찾았으면 그렇지. 적극적인 조치를 예. 취해서 그냥 문자 하나 보낼 게 아니라 그렇죠. 전화를 해서 예. 너 잠깐 와봐라. 그렇죠. 예, 아니면 우리가 너 어디 있냐 해서 탐문을 아니, 해서 실제로 그 예. 친구가 예. 그 여자가 사는 원룸 주변에 배회하고 있는 걸 이 여자가 보고 놀라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와서 동네를 뒤지든 어쨌든 해서 좀 찾아서 그러니까 좀 진정시키고 예. 이렇게 했었으면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양주 사건이랑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대상이 달라졌을 그러니까 뿐이지. 이게 화살을 쐈는데 이게 역관역으로 간 거지 실제는 똑같은 똑같이 일이죠. 똑같은 거네요. 그리고 어차피. 경찰은 되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이 경고하는 바람에 얘가 지금 더 코너로 몰렸잖아요. 오히려 네. 자극을 시켜서 이게 범행을 그렇죠. 스스로 일으켜버리게 된 케이스가 됐고 스스로 그러니까 그 여자를 찾다가 이제 처음에 약간 이제 이채원 그렇죠. 양으로 이게 그냥 관역이 잘못 그렇죠. 가버린 것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엉뚱한 피해자가 나와 버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수본이 뭐하러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갑자기 국수본이 나와서 아니 그러면 이건 진짜 경찰의 수사 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걸 드러내 주는 것이고 네네. 특히나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핫한 이유는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검찰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보안 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네. 묻혔을 거 아니냐. 이건 그대로 묻히는 사건이죠. 그냥 단순 살인으로 그냥 우발적인 살인으로 그냥 재판받고 끝날 사건 아니냐라는 네. 건데 법조기자로서 이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되면 지금 개정안이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뭐 혹은 다음 주 정도에 될 네. 걸로 지금 보이죠. 좀 어떠십니까? 이런 사건을 직접 이렇게 취재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네. 보안 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을 때 또 이런 사례가 안 벌어지리라는 저는 확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 저희도 법조 기자를 오래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경찰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경찰이 검찰보다 못해서 이런 논란이 있는 건 그런 아니거든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도 뭐 그동안 얼마나 숫하게 허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권이라는 건 엄청난 권력인데 그럼요. 권한이고 근데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고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 자체 네.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자꾸만 검찰이 수사권을 갖느냐 맞느냐로 저는 저 정치인들도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나라 이 사법 시스템의 문제인데 맞아요. 어떤 권력기관이든 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거 아니면 네. 뭐 부산 돌려차기 지금 피해자들이 각각 다 일어나셔가지고 자기 피해를 막 호소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경찰이 약간 공격받는 잘못이 드러나서 그런 건데 네, 네. 검찰도 마찬가지고 네. 검찰이 지금 오늘날 저렇게 된 것도 사실 그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서 그랬던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마지막까지라도 보안 수사권에 대한 신중한 좀 고민들을 해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어떤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원칙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공판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27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날은 피해를 입은 생존 고교생, 유족, 장윤기의 고교 동창 등이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재판 등에 대해서 후속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최재원 차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